잠깐 쉬었습니다. 네. 이어가지고 그러면. 네. 사실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밤하늘 테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르는 개념들이 좀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때 네, 전체적인 걸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인데 그래도 음. 태양계 식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외우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까지 명. 외우죠. 명은 이제 빠졌으니까. 네. 네. 이런 거를 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 소중한 식구들이니까. 식구 그렇지. 감싸기.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수금지와 목토, 천, 해 이렇게 하면 네. 여기까지는 우리 태양계?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목록이에요. 여기가 우리 태양계야. 범위는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태양이요. 사실 그렇죠. 태양이 보라. 내 식구들은 얘네들이요. 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태양계의 범위를 네. 그 명왕성이 있었던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외행성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네네. 너무 작아서 걔는 뭐 행성을 하기 좀 그래. 있었던 카이퍼 벨트까지 할 것이냐, 태양권 계면까지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태양풍이 끝까지 밀어내는 공간. 지금 이제 보이저호가 거기를 지나갔다고 얘기하거든요. 1호가 거기까지를 태양계의 범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먼 오르트 구름까지를 볼 것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먼저 드릴게요. 좀 네. 아까 사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예. 태양계의 범위가 도대체 뭐냐, 왜 누가 해왕성까지로 했냐라고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세 가지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카이퍼 벨트는 뭐냐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운석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주기적으로 태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단주기 해성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해성은 뭐죠? 쿡 찌르면 나오는? 헨리? 그렇지, 헨리 해성. 주기가 75년, 76년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 카이퍼 벨트에서 태양까지 왔다 갔다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단 말씀이죠. 그쵸. 아주 큰 게. 근데 어떤 하나의 커다란 별이 아니고 운석들이. 많은 운석들이. 그러니까 좀 짜잘짜잘한 돌들이 바깥쪽에 있어요. 네. 해왕성 바깥쪽에. 그리고 해성은 분명히 우리 태양계 식구잖아요. 네. 해성이 거기서 왔구나. 단주기 해성이. 그럼 걔도 태양계지 뭐. 라고 해서 거기까지를 태양계로 보는 견해가 있고. 카이퍼 벨트까지를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죠. 이제 요즘은 좀 더 확장이 되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권 계면은 뭐냐면 지금 보이저 1호가 도달했다고 하는 곳인데 명왕성까지 거리 거의 3배 정도 되고 엄청나게 멀어요. 네. 거기쯤 되면 태양풍은 뭐냐면 태양이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그 전기 열 난로를 생각해 보면 네. 전기 열 난로에서 뭔가 미세하게 온기와 열기와 바람 같은 게 살짝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태양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렇게 네. 멀리까지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바람을 미는데 태양권 계면은 뭐냐면 정말로 그 바람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 딱 서 있으면 하나도 안 따뜻한. 사실 거기 서 있어도 이미 안 따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입자를 미는 힘이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를 이제 근데 입자를 미는 힘이 없어서 태양풍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태양의 중력은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양권 계면이 아니라 오르트 구름은 뭐냐면 좀 가상의 개념이에요. 일광년까지 떨어져 있는 건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장주기형 해성이 오는 것 같아. 주기가 75년, 100년, 200년 수준이 아니라 주기가 그 헤일밥 해성이 3000년 후에 다시 오거든요. 그때 이제 보기 힘들겠지. 네. 그렇게 먼 데서 오고 혹은 한 번만 딱 오고 다시는 안 오는 해성들도 있어요. 그러면 태양권 계면보다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광년. 태양권 계면 카이퍼 벨트가 더 앞에 있고. 근데 카이퍼 벨트의 시작은 명왕성이 있는 그 근처인데 끝이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요. 오르트 구름까지로 봐도 돼 그냥. 왜냐면 계속 돌들이 있으니까. 카이퍼 벨트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구나.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저 바깥쪽에 카이퍼 벨트 명왕성 정도의 거리에 1000배 정도 멀은 곳에 오르트 구름이 있어요. 근데 그 구름에 있는 애들이 오는데 한 번 왔다가 다시 오르트 구름 왔다가 다시 태양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럼 뭐 주기가 2만 년, 3만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아예 한 번만 오고 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 궤도를 찍어보면 알아요. 이 정도 무게가 있는 해성이 이런 궤도로 왔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계산하고 있는 독수리가 되게 많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계산은 그냥 뭐 요즘 자동으로도 컴퓨터에서 다 계산이 되니까. 재밌네. 아이폰 계산기로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해성을 발견을 되게 많이 해요. 네. 항상 별을 바라보고 있고 밖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저거 뭐 해성 아니야? 이거 그 아까 말했었던 메시의 목록이라든가 거기 없는데 NGC 없는데 그럼 새로운 해성이구나 해서 이제 그 해성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해성 이름을 붙이죠.
헨리의 경우에는 헨리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혜성인데 그게 주기 혜성이라는 건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야 이거 예전에 이때 나타났었던 게 같은 혜성 아니야? 그럼 혹시 이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1758년에서 59년 정도에 또 한 번 혜성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네. 실제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1910년에 왔고 1986년에 왔어요. 이제 또 75년에서 76년 있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61년에 올 겁니다. 헨리 혜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밝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헤일밥 혜성이 굉장히 밝았었고 3000년 뒤에 오니까 그때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명한 게 이제 슈메이커 레비 혜성은 또 엄청 유명했죠. 야, 들었어. 슈메이커 레비 혜성. 94년에 목성과 충돌했던 거. 목성과 충돌했던 혜성이 있다라고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성에 구멍 뽕뽕뽕 뚫리는 사진이 막 돌아다녔잖아. 있어요. 94년에? 네. 아, 그건 기억나는데? 그죠. 이것도 이 당시에는 그냥 거의 9시 뉴스에서도 나왔을 거야. 지구랑 부딪힌 애 만에 막 그랬었어. 94년이면 초등학생인데 그걸 기억한다고요? 너 왜 기억하고 있지? 이름까지는 정확히 슈메이커 레비는 모르더라도 목성과 충돌했던 혜성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장난 아니다. 보통은 이라고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난 디즈니 만화 보고 네.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속상하다, 속상해. 그러면 근데 그런 혜성들도 결국엔 네. 태양 때문에 왔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장주기형 혹은 비주기 혜성들도 오르트 구름에서 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혹은 그런 애들이 오는 애들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걔까지를 만약에 태양계의 어떤 경계를 거기까지로 보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일광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태양의 주인이라고 하면 좀 웃긴다. 태양에서 제일 힘센 애가 누굴까요? 태양계에서. 태양. 그럼 이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아니야? 태양이 왜 빛이 나냐? 별은 왜 빛날까? 왜 뜨거운가? 네. 그럼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항성이 있고 보통 별 혹은 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행성이 있고 그 다 별 아닙니까? 위성도 있어요. 다 별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별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네. 태양 같은 애들,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만을 별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항성들을. 그러면은 행성은 뭐냐면 그걸 반사하는 애들인데 특별히 행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어떤 애들이냐면 규모가 적당히 커서 원형이어야 되고 규모가 커서 원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작아서 뭐냐 돌멩이 뭐 넓적한 모양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질량이 또 너무 크면 지가 핵융합을 하면 또 다른 태양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또 하나가 세 번째 이게 안 돼가지고 명왕성이 탈락을 했는데 그 궤도에서 자기가 짱이어야 돼. 자기가 도는 궤도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가 짱이어야 돼. 아, 자기 나와바리가 딱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오케이. 딴 애가 같이 있으면 안 돼. 딴 애가 명왕성 있으면 딴 애가 같이 있어요? 같이 근처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소행성들이다. 혹은 이제 외행성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자기가 나와바리 자기 짱인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나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작은 애가 있다라고 하면 위성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인력에 속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행성이 맞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나보다 비슷하거나 큰 애가 있거나 혹은 아예 작은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위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날려서 저쪽으로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스윙바이를 해갖고 스윙바이는 몇 번 얘기를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그래서 내 중력으로 쟤를 끌어당겼다가 확 내쳐가지고 내 궤도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내 위성을 만들거나 할 수 있으면 행성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고만고만한 소행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시면 덕실님의 인터스텔라 편을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그치, 거기 스윙바이가 네네네. 나오는구나. 살짝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행성 주위를 도는 경우를 위성이라고 위성이라고. 하고요. 오케이. 네, 달도 하나의 위성인 거고요. 위성 주위를 도는 건 없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실 이제 인공위성 지구도 달 같은 어떤 천연의 위성 말고 인공위성이 크게 큰 거 말고도 뭐 작은 거 있겠지. 그렇죠.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있겠지. 작지만 바위들이 있을 거고. 달 주위를 돌게 하는 위성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있는 것처럼 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도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고 있으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그런 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양계 가족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일 대빵인 태양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빛이 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핵융합을 통해서 빛이 납니다. 전제로 깔아야 될 것은 이걸 아시면 돼요. 원소는요, 모조리 전부 다 안정하지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안정한 애가 철이에요. 가장 안정해. 핵자 간 결합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보다 훨씬 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불안정한 애들은 얘보다 가벼워도 불안정하고 무거워도 불안정해요. 예를 들면 철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가 있다면 불안정해서 스스로 쪼개져요. 우라늄 같은 거? 그렇죠.
그게 핵 분열을 하는 거예요. 우라늄도 뱃살이 아무리 쪄도 스스로 분해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철보다 무겁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요. 철만큼 일단 무겁게 일단 철이 될 정도로는 찔 겁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우라늄 같이 이게 무거운 원소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분열을 해서 이제 쪼개져요. 작아져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튀냐면 우리 크래커를 딱 부러뜨리면은 이제 조각들이 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헬륨 원자핵 그런 알파 입자 같은 게 튀어나가기도 하고 오케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면 자 봐봐요. 내 과자를 부러뜨렸어. 근데 조각들이 날아갔어. 근데 조각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무게를 쟀는데 원래 거보다 가벼워지는 거야. 이상하죠? 네. 분명히 튄 조각들을 다 모았는데 그 가벼워진 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의 네. 질량 등가. MC 그렇죠. 제곱. E는 MC E는 제곱이죠. MC 제곱. 네. 질량 에너지 등가. 그래서 그렇게 질량 결손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 혹은 원자폭탄이 되는 거죠. 우라늄이 붕괴할 때 그 질량이 에너지화 되는 거. 약간 줄어들었지. 그 그게 에너지 에너지화 이용하다. 되는 거. 그런데 이제 태양은 그렇지는 않아요. 별들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애들은 그냥 놔두면은 뭐 자기랑 뭉치진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아주 강한 압력으로 한 대 모아줘. 그럼 사실은 이거야. 얘네들도 외로워서 사실은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 근데 민망해서 서로 이제 말을 못 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사겨라 그러면서 꽉 눌러주면 얘네들이 이제 커플이 될 수 있잖아요. 수소 같은 거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수소들도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가하게 되면 자기네끼리 어느 한계 이상의 압력이 되면 탁 달라붙으면서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살짝 질량이 줄어들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철이 가장 안정하니까 헬륨이 되면서 살짝 줄어드는 에너지만큼을 그 질량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핵융합이에요. 아까 그 우라늄의 경우는 핵 분열이고 그렇죠. 이 경우는 수소 원자가 서로 뭉치면서 네. 서로끼리 사귀면서 네. 헬륨 원자를 바뀌면서 그때 약간 질량이 줄어들어. 그 핵융합 반응이고. 그렇죠. 핵융합이에요. 요번에 북한에서 했던 그게 수소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수소들을 강하게 압력으로 뭉쳐가지고 그렇죠. 에너지를 발생시킨 실제 거예요. 수소를 쓰지 않고 이제 리튬이라든가 이제 핵융합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뭘로 압력을 가하느냐? 뭘로 압력을 가할까요? 진짜 존나 진짜 정말 세게 압력을 가해야 돼. 김정은의 위대한 영도자의 어떤 양력. 손으로 막 하면 텅. 악력으로 딱. 그거 좀 부족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뭘로 해야 될까? 뭘로 하지? 엄청난 압력을 뭘로 가할까요? 저요? 이거 재밌어. 이거 맞추면 진짜 재밌어. 자, 뭘까요?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압력을 뭘로 만들어내면 될까? 빛? 잠깐만.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중력이 제일 약하죠. 중력이 제일 약하다고 했잖아요. 중력 엄청나게 약해요. 근데 중력이 약하긴 약한데 실제로는 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만한 그렇구나. 전자기력? 되게 단순해요. 그게 아니고 원자폭탄을 주변에 싸고 터뜨려요.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가운데 있는 그 코어를 눌러요. 그럼 걔가 그 압력으로 확 쪼그라들었다가 핵융합이 시작돼요. 쩐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반드시 뭐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원자폭탄. 핵분열도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바깥쪽에 핵폭탄이 있어야 돼요. 원자폭탄이. 존나 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핵융합하는 걸 핵분열하는 거랑 파워로 치면은 핵융합, 수소융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핵분열은 우라늄이 귀하잖아요. 그걸 많이 모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라늄을 사용해서 일단 핵분열을 통한 원자폭탄을 만들 수만 있고 그거를 원자폭탄으로 수소를 감싸기만 하면 걔는 핵융합을 하거든요. 근데 수소를 싸니까 얼마든지 규모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참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죠. 사실 머리가 되게 좋아. 근데 그거를 그러면 정교하게 맞추기가 너무 계산을 어려울 완벽하게 해야죠. 원자폭탄도 김정은이 다 하셨겠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 수소폭탄 만드는 게 더 어렵겠네요. 일단 그렇죠. 재료는 구하기는 더 원자폭탄을 일단 만들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걸 정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죠. 그걸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게라도 그걸 같이 터지게 제어를 하지 못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불가능하겠지. 삑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북한이 수소폭탄은 실제로 실패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뻥이다. 근데 항상 뻥이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그 수소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말했었던 성운 있죠, 성운. 네. 그런 성운들이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구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질량 중심을 그 중심으로 조금씩 뭉치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성운들이 질량 중심, 지금 태양이 있는 위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렇네.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점점 얘가 가열이 돼요. 그럼 뜨거워지겠지. 태양으로 오는 게 위치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질량의 위치의 중심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낮아지는 거니까. 거네. 제 생각에 평행에 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그거는 상하관계예요? 질량 중심으로 뭉치는 거는 만류 인력 때문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네. 설명을 지금 태양이 원래 아직 없어요. 아직 구름이 없는 있어. 상태예요? 구름만 있어. 아, 네네. 태양이 그 10초 구름들이 단계. 가운데로 뭉치겠죠. 네네. 만류 인력 때문에. 그럼 네. 가운데로 뭉친다는 건 말 그대로 가운데로 움직인다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져요. 그리고 사실은 구름이라고 하지만 무지하게 밀도가 큰 구름이 될 거야, 가운데 부분은. 네. 그러다가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내부에서 수소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빵빵빵빵빵. 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별로 안 높아도 돼요. 1000만 도. 별로 안 높네. 10만 도? 원래는 수소가 헬륨 핵융합이 되는 온도를 10억 도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정확하지 않은데 계산을 할 때는 1.5억 도에서 10억 도까지였던 것 같아. 그 정도가 돼야 핵융합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양자론에 나온 그 양자 터널링 현상 때문에 1천만 도만 돼도 예. 이건 이제 양자론 얘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거보다 에너지가 낮고 아직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핵융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은 태양 중심이, 그러니까 그때 구름의 중심이 1000만 도가 되는 순간 그 내부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까 말했었던 것 같은 핵융합이 시작됐다.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핵융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압력이나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보다 많이 낮아도 괜찮다라는 게 1000만 도면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자폭탄이 터질 때 온도가 1억 도 가까이 되거든요. 오, 진짜 그래요? 사람도 1억 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순간에 그 가운데 부분이 사람도 만들어내는데 뭐 사실 태양 내부는 막 그러면 엄청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는 1000만 도 정도로 봐요. 아. 그럼 1000만 도가 되는 순간 꽝 하고 수소폭탄이 터졌죠. 근데 이제 보세요. 바깥쪽에서 구름은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죠. 네.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기 시작해요. 내려오려고 하는 것과 안에서는 밀어내는 힘. 그래서 태양 지금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항성입니다. 그래서 불덩이가 저 모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러고 있는 거구나. 네, 그렇죠. 태양이 지금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사실 태양이 좀 나이가 많아요. 한 45억, 46억 년 정도 됐거든요. 태양이. 근데 이제 앞으로 78억 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46억 년 정도, 45억 6,700만 살? 이 정도를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내부에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태양의 질량이 크고 무겁고 중력이 크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예. 안에서 계속 폭탄이 터지니까 못 들어가고 유지되고 있는 거죠. 초가 조용히 타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은요, 사실. 그러다가 태양이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수소가 다 지금 수소가 타면서 헬륨이 생기잖아요. 헬륨은 말하자면 재예요, 재.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나는 거니까 쓸데없는 거야. 헬륨은. 네. 그러니까 헬륨이 지금 한가운데 모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수소가 지금은 코어 한가운데서 타고 있었는데 헬륨이 가운데 쌓이니까 사이드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가장 깊숙한 곳에 헬륨이 있고 네. 수소가 바깥쪽으로 이동해야지. 헬륨이 더 무거우니까. 아, 응. 그러면은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온도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태양이 지금보다 온도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크기도 점점 커지고. 살짝 커지겠죠. 그리고 핵융합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태양 전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부분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소가 어느 정도 탔어. 이 정도 압력이면은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와요. 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질량 때문에 무거우니까 또 앞으로 압축되겠죠. 헬륨들이? 헬륨도 압축되겠지. 어. 그러니까 지금은 수소폭탄이 터지니까 유지되는 건데 그게 좀 힘이 약해진다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축소되는 거죠. 다시 점점. 축소되겠죠. 아, 축소되면서 다시 뜨거워지겠죠. 풍선 바람 빠지듯이 그렇죠. 쭉 몰리고. 근데 축소되면 또
온도가 올라가요. 또 온도가 올라가고 헬륨이 융합되면 뭐가 돼요? 헬륨이 탄소로 융합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온도는 1억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만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1000만도가 유지되는 수소가 끝났어. 더 이상 없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수소 핵융합은 끝나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다시 수축해야지 뭐. 아까 처음에 수축하던 대로. 바깥으로 밀어내도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수축하다 보면 다시 1억도가 되고 1억도가 되면 헬륨이 탄소로 변하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아. 그럼 백색 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다시 헬륨이 탄소로 가는 항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 가는 거.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난다. 그때도 네. 빛은 나겠네요. 열도 그럼요. 나오고. 더 뜨겁죠. 어. 더 뜨겁습니다. 근데 태양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이건 금방 끝나요. 한 1억 년 좀 그래요? 넘어서 끝난다고 봐요. 헬륨이 타는 어쨌든 거는 네. 핵심은 내년 여름도 더워지겠네, 그럼. 계속 더워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태양은 여기까지인데 태양보다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탄소가 쌓였어요. 그럼 탄소가 쌓였으면 더 이상 핵융합이 안 일어나겠죠. 네. 그럼 다시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내부가 또 뜨거워지겠죠. 응. 그런데 몇 도가 돼야지 탄소가 또 핵융합을 일으키냐면 8억도가 돼야 되는데 태양은 8억도까지는 안 가요. 크기가 작아서. 네. 이게 온도가 올라간 이유가 걔가 가운데로 뭉치기 때문인데 태양은 작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더 큰 형님들이 계신다. 그렇죠. 태양은 백색외성에서 끝나고 더 큰 형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가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으로 가는 거. 그거보다 더 크면 네온이 산소, 마그네슘으로 또 가면서 15억도가 넘어가면 그게 가능하고. 더 큰 애들은 산소가 규소, 황, 인으로 가는 건 20억도. 그 다음에 규소는 어디까지 가냐면 철이 만들어지는 게 30억도예요. 근데 철은 끝이야 이제. 그치요? 그죠? 철은 더 이상 안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고요. 철은 더 이상 안 일어나요. 뭐 100억도가 됐든 1000억도가 됐든 철은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얘들은 핵융합을 안 하는구나. 핵융합을 더 너무 이상 안 안정적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핵융합이 뚝 하고 끊겨요. 그 뜨겁고 바깥에서 큰 별이잖아요. 훨씬. 아주 큰 별이구나.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내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갑자기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뚝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니까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미는 힘은 있으니까 바깥에서 계속 철을 안쪽으로 미는 거예요. 계속 압축이 되겠네요. 네, 계속 압축을 시켜요. 근데 얘가 완전히 압축되지 않고 버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전자축퇴압이라고 불러요. 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예, 그때 턱실이가 얘기했었어. 살짝 얘기했었어요. 전자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별의 경우에는 더 이상 못 버티고 전자가 양성자랑 만나서 중성자가 되거든요. 그럼 중성자 별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별에 가운데가 텅 비어버려요. 코어가 왜? 없어. 그게 이제 블랙홀처럼 되는 건가요, 그럼? 그게 크면 블랙홀이 되고 작으면 블랙홀까지는 안 돼요. 지금 어떤 별의 어떤 일생 네, 마지막을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군요. 적색 거성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큰 별들이 철이 됐을 때 철이 돼갖고 더 이상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는데 바깥에서 미는 힘이 너무 세서 가운데가 갑자기 중성자로 변해버리는 경우 그 경우에 속이 텅 비게 되거든요. 네. 갑자기 커다란 부피가 싹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작아져 버리니까 전자가 원래는 그 서로 이제 밀어내면서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네. 전자랑 양성자가 만나서 중성자가 되면서 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 거예요. 네, 속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질량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일시에 쏟아져 내려요. 가운데로. 네네. 그럼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아까 이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태양은 지금 초가 타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면 태양의 중심에서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속이 텅 비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모든 물질들이 가운데 쏟아져 내려가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의 온도가 1000만도 1억도가 넘어가요. 모든 곳이. 중심뿐만 아니라. 그러면 통째로 그 껍질이 폭발해서 날아가거든요. 이거를 초신성이라 불러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초신성. 어제 봤어. 이거 꿈속에서? 스타트랙에서 보잖아요. 스타트랙? 네, 별 붕괴해가지고 이사 가던데. 오케이. 네. 이제 알겠어요. 뾰족한 그 종족이. 그거는 이제 안에 블랙홀을 만들어갖고 이사 가는 거죠. 맞아요. 스타트랙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그게 초신성이구나. 네. 초신성이 만들어지는 거는 근데 이름이 초신성이잖아요. 왜 초신성이냐면 갑자기 없는 곳에 별이 생겨난 것처럼 보여요. 슈퍼노바. 슈퍼노바. 네. 갑자기 별이 생겨난 거야. 저기 별이 없었는데 엄청 밝아. 그래서 별이 생겨났네. 그래서 신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뭐냐면 정말 커다란 별이 마지막에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밝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초신성에 속해 있는 은하가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은하보다 밝은 별이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그럼 은하 전체 별들보다 더 밝은 별이 나타나요. 갑자기.
별 하나가. 초강력 울트라 슈퍼 파워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폭발할 때 방출한 에너지가 단적을 맞으면 이렇게 돼요. 태양 같은 경우에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내던 에너지를 단 며칠에서 몇 주 만에 내요. 태양은 한가운데서 조용히 타던 거를 말 그대로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빵 하고 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질량이 큰 별들이 그런 이제 비참한 꼴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밥 좀 그만 먹어야겠네, 저도. 네, 적당히 먹겠습니다. 빵 터질 수도 있다. 네, 빵 터지겠다. 초신성은 그 일시적으로 일주일 정도 폭발에 대한 에너지나 빛 방출한 게 유지되면 그 상태를 명명하는 거지. 네.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없어져요. 초신성이 있었고 그거에 이제 잔해가 말하자면 빵 하고 터지면서 그 물질들을 밀어내겠죠. 네. 그게 이제 성운으로도 남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1800년대에 있었던 초신성에 정말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은 낮에도 보일 정도의 초신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빛이 어두워지고 한 2-3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예전에 있었던 그 자리를 허블 망원경이 기록에 있을 테니까 찍고 막 해봤더니 이제는 성운의 모습으로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계속 처묵처묵하던 별이 뻥 터지는 게 그렇죠. 초신성이다. 네. 근데 이제 명확히 말하자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갑자기 싹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 처리되는 순간에. 이걸 알아두면은 별의 일생을 아는 거죠. 너무 신기해. 이런 게 어떻게 발생하고 계속 작용하고 그걸 또 사람들이 밝혀내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봐봐요. 이게 더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초신성이 터질 때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했잖아요. 네. 은하 전체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갑자기 며칠 만에 나오니까 그 에너지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까 철 이상은 별 내부에서 안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네. 네. 철보다 무거운 애는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끝내주게 크니까 원래는 불안정한 애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는 우라늄이 있죠. 네. 네. 그럼 지구는 초신성에 잔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 태양계는 이전에 초신성이 있었던 거야, 초기에. 근데 걔가 뻥 하고 터지는 순간에 우라늄들이 막 생겼겠죠, 그런 게. 우라늄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무거운 것들이, 철보다 무거운 것들이. 그리고 그게 지금 지구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는 이 지구는 예전에 그 커다랐던 별의 잔해인 거죠. 잔해들이 남아있는 거죠. 아, 되게 재밌네. 신기하다. 그쵸.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알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배우는데 별로 재미없어.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그게 어떤 질량이나 이것 순서대로 좀 질량 순서대로 거잖아요. 혼자 번호 철이 되게 앞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무겁기는 한데 철보다 무거운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많죠. 네. 아, 그 뒤에 것들은 사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처묵처묵하던 놈들이 뻥뻥뻥 터지면서 나왔던 만들어진 거. 그 가스 덩어리들이 또 돌아다니고 하다가 우연히 뭉쳐진서. 그렇죠. 네. 그 터지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우주에서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실 수소, 헬륨, 뭐 산소, 탄소 이런 것들은 우주에서는 흔해요. 그렇죠. 수소는 제일 많겠고 그 다음에 헬륨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태양만 해도 탄소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탄소까지는 그냥 그렇게 흔하지 그렇게 막 희귀한 건 아닌데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거냐면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거니까 사실 흔하지 않은 거죠. 참 신기하네. 그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초신성 폭발의 잔해를 이용해가지고 전쟁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그런 애들이 생긴 거야. 네. 신기하구만. 아, 이제 밤하늘을 봐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저기서 뭐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했었던 거랑 살짝 겹치는 것 같아요. 별의 일생 이런 것들은 별이 왜 빛나는지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핵융합 때문이다. 핵융합. 코어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그게 이제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한가운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태양의 경우에도 점점 커지면서 이제 약간 온도 표면 온도는 좀 식겠지만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지구궤도 화성 궤도까지 먹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이 되겠죠. 여름이 계속 더워질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10억 년만 지나도 7억 년에서 10억 년만 지나도 지구에는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태양이 밝아지니까 너무 뜨거워지니까 10억 년 정도 지나면 아마 바닷물이 다 끓을 거로 봐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화성 쪽으로 이동하면 화성이 그땐 쾌적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몰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한지 모르겠지만 7억 년 뒤의 일은 별로 안 궁금해. 별로 불쌍하거나 걱정되진 않아. 그래요? 우리 인류 문명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돌발 질문.
인류 문명? 만 년 뒤에 우리의 문명이 유지되고 있을까? 그렇네.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만 년 뒤를 보장하기 힘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지? 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칩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인간의 의식을 다 심어서. 나도 그 생각해요. 나도 이제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 어떤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인터넷 공간 안으로 이제 데이터가 다 백업되고. 그때도 똑같을 거요. 취직 준비하고 토익 준비하고 안 그럴 대학 것 같아. 입시하다가 희소성- 빚내서 집 사고. 인간의 희소성이 해소될 것 같아. 왜냐면 다 정말? 데이터화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년 뒤에 만 저는 년. 똑같다 장담합니다. 그렇지. 예. 나는 명상하는 의식만 낳는다. 라고 생각해. 그럼 또 명상 학원이 인기를 끌 것이다. 그렇구만. 그렇구나. 아싸. 똑같네. 10만 년만 기다리면. 이게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중에서 태양 음. 얘기만 일단 네. 했다. 태양이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최초의 생융합을 시작하는 시절에 네. 그럼 자기랑 가까운 애들도 있었겠지만 적당히 거리가 있는 애들을 오히려 밀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밀어내던 애들이 앞부분에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쪽에서는 다 밀려나요, 뒤로. 태양풍이 만들어지기 그치. 시작하니까. 그래서 수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지구, 화성까지는 딱 뭐밖에 없냐면 그래서 어떤 수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다 밀려났어. 다 뒤로 밀려났어. 수소가 좀 가볍죠. 가볍죠. 무게가. 네. 뒤로 그런 좀 것들은 다 밀려있구나. 밀려나고 우리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애들만 남아있어. 안 밀려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막 토성, 목성 이거는 기체로 그렇지,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루어졌다고 비중이 얘기하죠. 높잖아요. 신기하다. 태양이 아. 밀어낼 수 있는 거를 딱 어디까지라고 보냐면, 그러니까 주로 밀어낼 수 있었던 데가 딱 지금 목성궤도 근처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려난 애들이 전부 다 뭉쳐서 만들어진 게 목성. 아, 그리고 목성보다 조금 뒤에 생겨가지고 목성보다 살짝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토성. 음흠. 그럼 천왕성, 해왕성 그렇게 뒤로 못 가거든요. 거기는 자, 그렇네. 밀도가 응. 당연히 안쪽이 제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천왕성, 해왕성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성 근처, 토성 근처에 있었을 거다. 근데 이제 목성과 토성이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네. 이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점점 자기 궤도를 찾아가는 공명을 하게 돼요. 그 공명을 하게 되는 와중에서 얘네들이 힘싸움에서 밀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스윙바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싸우다가 밀려서 그쪽으로 뒤로 밀려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래서 무거운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뒤까지 남아있던 거다. 그렇죠. 원래는 목성 근처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죠? 근데 걔네들이- 거기까지 터졌으니까. 그쵸. 거기까지 밀어냈으니까. 응, 응. 근데 이제 개, 토성, 그리고 그 근처에 다른 애들도 있었지만, 이제 힘싸움에서 밀려서 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오케이. 그 걔네들은 목성이라든가 토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체로 돼 있어요.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나 궁금한데 네. 목성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우주선을 타고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통과할 수 있어요? 목성을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일단, 현실적인 이야기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론적인 이야기로는 목성이 기체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기체를 계속 생각하는데 태양도 기체예요. 그러니까 기체를 몰캉몰캉하고 뭔가 그런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공기라고 생각하고 안개가 있어, 아니죠. 우리는. 안개를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압력이 안에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게 얘기하냐. 용광로도 기체구나. 용광로는 아, 액체지. 그래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성의 중심부 온도를 한 3만 도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안 뜨겁지 사실 3만 도면 생각보다는. 그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 중간에는 한 1000만 도 사우나? 정도. 근데 건식 사우나. 목성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너무 어마어마해갖고 그 압력 때문에 수소가 실제로는 기체인데 어쩌면 액체 같은 금속 액체 수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금속 성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태가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거랑 아닐 다른 수 상태일 있겠다. 수 있지. 압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액체인 건 확실한데 액체 수소에 바다가 있을 텐데 걔가 금속성일 수도 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못 봤어. 왜 못 봤냐면 버틸 수가 없어. 탐사선들이 일단 목성은요 좀 무섭거든요. 목성 공포증이라는 얘기가 왜요? 있을 정도로. 왜요? 그냥 무서워. 목성 검색해보면 안 무서워요? 아, 그 무슨 영화도 금성이 있잖아요. 보통 목성에서 무섭다고 하지 괴물 않아요? 살아가지고. 목성에서 괴물 살아요?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괴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봤는데 우주 탐사하러 갔는데 목성 괴물이 막 영화 있어. 그거 뭐였더라? 그 목성이 아니라 아닌가? 영화 있어. 그러면 목성이 나온 김에 우리 목성 토성 같은 거는 궁금하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네. 목성은 일단 줄무늬가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호피무늬 있지. 좀 사진을 좀 보시면 재밌어요. 대적반이라고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있어요. 옛날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멀리서 허블망원경이라는 이런 거 찍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지가 있나 보다. 아무리 봐도 분지처럼 보이니까. 눈처럼 이렇게 그쵸, 눈처럼 타원형이 보이는 거? 뭐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 그리고 엄청 크다는 거. 근데 커도 태양보다는 훨씬 작아서 사실 태양계 질량의 99.9%가 태양이고 나머지 0.1% 중에서 이제 사실은 목성, 토성 같은 애들이 많이 그 갖고 있는 정도입니까?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태양은. 목성이 만약에 핵융합을 하려면 지금보다 70배에서 80배 이상 컸어야 돼요. 질량이.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거고 대적반은 처음에 관측한 이래로 그 좋은 망원경은 대적반이 살짝 보여요. 점처럼. 네. 근데 그게 3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어요. 태풍이 안 사라져. 왜 안 사라질까요? 마찰이 있어야 사라지는데 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 행성이죠. 네. 그러니까 마찰이 표면이 없으니까 아. 기체가 없어. 그리고 자전도 열나 빨라. 지금 얼마나 크냐면 목성의 크기가 반지름이 지구의 11배예요. 네네. 부피는 1300배예요. 엄청 크거든요. 이제 지구랑 목성 비교한 사진을 보면은 그 대적반 안에 지구가 들어가요. 대적반 안에 지구가 3개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한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 대적반이 좀 작아졌어. 아,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 걔가 얼마나 빨리 도냐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전이 하루가 11시간이에요. 이야, 지구는 휙 24시간인데 엄청나게 빨리 돌거든요. 표면에 있는 애들은 장난 아니겠다. 그치. 그러니까 줄무늬가 그렇게 생겨나고 강하게 바람이 부는 거죠.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생겨난 태풍 대적반 같은 경우에 3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사라지고 있고 언제 사라질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하냐면 자기장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방사능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자전하면서 금속으로 돼 있는 수소가 막 회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장이. 그래서 실제로 그 목성 탐사선이 자기장이라든가 방사능이 이렇게 셀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금방 고장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서 나사에서 얘는 지금 그 방사성이 장난이 아니구나 방사능이 그럼 이걸 좀 잘 탈피시켜야겠다 해갖고 다시 보낼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일단 금속 수소의 바다가 있을 테니까 안 되는 거, 압력이 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목성이 잘 한눈에 크게 들어올 정도 접근하면은 이미 죽어요. 방사성이 너무 세.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청 빨리 회전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 내부에서의 나오는 어떤 게 그쵸 선풍기가 엄청 센 게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대류하고 있는 것들이 세니까 일단 그리고 뭐 자기장도 너무 세니까 그 근처에 가는 기계들도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 중력이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목성이 되게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오르트 구름이라든가 저기 카이퍼 벨트에서 그 해성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해성 말고 어떤 뭐 소행성들도 막 오거든요. 걔네들의 많은 부분을 목성이 가져가요. 고맙네. 지구로 오면은 안 되니까 몸빵이구나. 몸빵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가져간다는 게 떨어지는 거 자기가 데리고 가기도 하고 네. 스윙바이로 다시 날려보내기도 하고 아. 때로는 스윙바이로 지구 쪽으로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은 부분은 실제로 목성이 그 안으로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는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목성의 4대 위성이 유명하고 그거는 기회가 되시면 진짜 쌍안경으로도 보이니까 한 번쯤 사실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그거 관측하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보여줘 그러면 되게 좋아하면서 그거 되게 쉬워 당장 보여주게 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덕실이 보여줘. 토성도 사람들이 관심 있죠. 귀가 있으니까. 그렇지. 고리 때문에. 네, 고리 때문에. 근데 고리가 크거든요, 상당히.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크잖아요. 고리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데? 두께요? 100m? 오, 너무 정확해. 정말? 진짜? 진짜 얇은 거, 진짜 얇은 거죠. 그 크기에 비해서. 크기는 토성 크기랑 비교했을 때 지구가 몇 개 들어갈 정도로 고리는 크거든요. 근데 두께는 100m밖에 안 돼. 그래서 얇군요. 토성의 각도가 이렇게 해갖고 고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얇아서. 너무 얇으니까 걔가 빛을 반사하면 보이는데 옆모습은 안 보여요. 토성의 표면에서부터 7에서 14만 킬로 정도 되는 데까지 이제 있게 되는데 토성이 고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토성의 위성들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노시안기라고 하는 기주력 네네. 때문에 부서져 갖고 네. 그 뭉치지 못하고 거기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고리는 목성형 행성은 다 있어요.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어요. 다 있어. 네. 근데 토성만 이상하게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리가 왜 토성만 그렇게 큰지는 잘 몰라.
아직 잘 모르겠어. 정말요? 왜 그게 이렇게 안정적인지 그러니까 그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독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조력이 그러면 때문에 생기는 거면 네. 토성이 기조력이 가장 세서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목성이 오히려 기조력은 더 크게 중력이랑 세겠죠. 연결돼 중력이 있으니까. 세고 거리가 가까운 애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성이 생겨나고 남는 물질일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남는 원래 물질들이 자기 그 거. 근처에 아. 이제 뿜어져 나와 있다. 그럼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애들은 왜 그렇게까지 안 나타나?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충돌했다가 뿜어져 나온 것들이 거기서 안으로 다시 못 들어가고 그 근처를 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그렇죠. 있었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토성은 또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극지방에 미스테리하게 느껴지는 육각형 구름이 있어요. 나도 그게 궁금해요. 되게 이상하죠. 어. 근데 그게 그리고 이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토성 뭐 헥사고날 해갖고 육각형 구름을 확인하시면 이거 인공물인 거야. 그죠? 인공 정확하게 육각형의 모양을 아주 커다랗게 유지하고 있어. 그래요? 그리고 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면 좀 또 공포스러워. 지구가 몇 개 들어가고 남을 정도의 어떤 큰 구름들이 구름이 육각형 모양으로 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험실에서 재현이 가능해요. 육각형이 원래 흔해 자연계에. 아 그래? 그 벌이 만드는 벌집도 육각형 모양이잖아요. 주상절리도 육각형이죠. 혹시 제주도 여행 가서 보신 적 있죠, 주상절리? 네네. 이게 원래 원을 만들면 원을 유지하는 게 조금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각형 형태를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주상절리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육각형 모양이 쪼개지고. 근데 그 이제 그 이야기를 음모론이 있잖아요. 왜 육각형이냐면은 그 안에 어떤 설치물이 있어야지 바람들이 어떤 저항을 받아가지고 육각형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들이 어떤 조형물들을 설치해놨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음모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격려해주고 네. 싶어. 근데 이제 실험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서 음모론들이. 없어도 되더라. 근데 그 실험이 음모였어. 가짜였어. 근데 외계인들의 이제 로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토성의 밀도가 좀 재밌는데 토성의 밀도가 0.7 정도예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물이 밀도가 1이거든요. 그쵸. 토성은 0.7. 물보다 0.7. 가벼워요. 그래서 네, 밀도로 따지자면. 그럼 얘는 통과할 수 있습니까? 뭐 통과보다 아예도 안 됩니까? 뭘 자꾸 통과하려고. 가운데 깊어. 아, 이렇게 통과하는 걸 바보야. 좋아해. 아니, 우리 왜냐면 기체로 돼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생각은 해봤고, 야 기체로 돼 있대. 뚫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사실 쉽게 저도 생각하잖아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을 하지. 기체라며. 근데 이제 안이 압력이 높은 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네, 근데 그러나 사실 액체도 통과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지구도 액체화되어 있는 그 사실은 고체가 맞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용광로도 멘틀도 통과는 할 수 있네. 그래. 내가 녹아서 그렇지. 통과할 수 있어. 코어인가 하는 영화 보면 지구의 멘틀의 대류가 맞다, 멈춰서 맞다. 지구에 멸망이 올 것 맞아. 같으니까 맞아요. 그 뚫고 들어가서 네. 핵폭탄 터트려갖고 그거 다시 회전시키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다 가능하네. 그렇네. 태양도 통과하고 통과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태양도 뭐. 액체인데 뭐. 굳이 뭘 그렇게 통과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해보려고 한번. 알겠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그치? 그렇네.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토성의 특징이고 토성의 고리는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좋은 쌍안경밖에 없고 망원경은 지금은 없어서 근데 보면은 상상만 해요. 진짜 흐릿할 거고 되게 보자덕거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선명하게 안 나타나지. 그래도 보면 얼마나 예쁠까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럼 망원경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볼 수 있고 사진 찍는 분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이제 자기가 찍은 토성 사진들을 올리거든요. 오, 되게 귀여워요. 그렇군요. 귀가 달려서 귀엽나 보다. 헐. 네. 목성형 행성을 들었으니까 외행성, 지구형 이제 행성들은 어때요? 지구형 금성이나 뭐 네. 지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지구 말고 똑같나? 금성 같은 경우에는 그 밝잖아요. 네. 사실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 제일 밝은 게 금성이에요. 구름도 두껍고 태양이랑 가까워서 반사도 되게 반사율이 높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보이고 혹은 이제 저녁에 보이는데 새벽에 보일 땐 샛별이라고 부르고 저녁에 보일 땐 우리말로는 개밥바락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녁 금성을. 근데 지표면 근처에 해가 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밝은 별이 있다면 거의 10중 8구 걔는 금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리우스가 밝다고 하지만 금성만큼 안 밝아요. 그래요. 굉장히 밝은 건 금성이고 그리고 그 금성의 어떤 위상 변화를 망원경으로 관측한 다음에 이게 어떤 천동설이 지동설로 넘어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된 건 다 아실 거고요. 역주행하고 이런 거. 아니요 그거 말고 네? 금성도 달처럼 위상 변화를 일으켜요. 네. 근데 이제 얘가 기존의 천동설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이라는 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망원경으로 갈릴레가 직접 관측을 해보니까 얘가 반달 모양 같은 모양도 생겨나고 금성이 거기다 크기가 달라지네. 근데 이거는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지동설로 근데 굉장히 쉽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진동설이 맞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지. 천동설 상에서는 막 위상 변화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그랗게 계속 돌면 그쵸. 되는데 없어야 되는 거죠. 딱 봤더니 반달이 되기도 하고 네. 초승달처럼 되기도 하니까 이게 뭔가 틀리구나. 거기다가 크기가 달라져요. 보름 모양이 될 때 제일 작아요. 그럼 태양 반대편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구나. 근데 그거, 그리고 더 어떤, 아무튼 위상 변화를 가지고 증거로 삼게 되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도 하고, 이걸 수정한 게 이제 티코에 수정된 천동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자, 아무튼, 근데 얘가 처음에는 계산을 해봤어요.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지구보다 좀 더 가깝잖아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는데 금성 정도가 되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이 정도면 온도가 얼마나 될까? 근데 금성이 지구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비슷하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런 단점만 있는데 여기 왠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금성인도 있잖아요. 우리 화성인, 목성인, 금성인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토성인도 가끔 얘기하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도 얘기하고. 근데 금성이 이론상 몇 도냐면 27도인 거예요. 이론상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플로리다 같은 곳, 하와이 같은 곳. 되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저기 이렇게 잘 해갖고 테라포밍을 해갖고 저기로 이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탐사선이 직접 가봤더니 저기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표면 온도가 450도입니다. 납이 녹아요. 너무 뜨거워요. 왜 이렇게 뜨겁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층 때문에 그래? 구름도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실 효과가 네, 온실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산화탄소가 조금 많은 수준이 아니고요. 압력이 대기의 압력이 90기압이에요. 지구의 압력이 1기압인데 그거보다 90기압 엄청나게 강하다고. 이거 테라포밍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좀 빼내면 되잖아. 나무 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막 빼낸 다음에 산소 좀 주입하고 나무 좀 심고. 나무까지 생각도 못했네. 근데 일단 450도를 버티는 나무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좀 빼야지. 빼서 어디다 놔? 저기 목성에. 그렇구나. 일단 그 정도 기술이 있으면 그냥. 그렇군요. 그러면 지구를 만드는 게 더 쉽겠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봤었던 또 과학 만화에 21세기 혹은 2010년이 되면 수학 여행을 달로 갈 것이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금성이 뜨거운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책에 언젠가 금성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비가 한번 올 거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식을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할 수 있을 거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홍수? 금성의 큰 비. 근데 이제 금성의 대기가 90기압으로 너무 두껍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물을 심어서 하는 건 이제 저 위쪽에서부터 조금씩 해나갈 수는 있겠죠. 나사에서도 어떤 생각했냐면 그 대기의 위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거를 어떤 하나의 계획안을 발표한 적은 있었어요. 아래쪽은 위쪽에서. 좀 위험하니까 좀 위쪽에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만 충분하면 그걸 전기 분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분해를 하게 되면 산소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게 또 황산비가 내립니다. 황산비 정도야 뭐. 좀 지옥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타난 이산화탄소와 어떤 황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전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자기장이 약했어요. 자기장이 약하니까 태양풍으로부터 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물이 다 날아갔어. 그 물을 이제 지구가 가져갔나 봐요. 아무튼 물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 너무 황량했죠. 그 상태에서 이따금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산화탄소, 황산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다가 450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 아니 얘는 처음부터 적었어요. 거의 없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풍에 당했구나. 얘는. 다 날아가 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태양풍에 물은 날아갔고 이산화탄소 같은 건 또 무겁거든요. 훨씬. 그래서 걔는 안 날아간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성이 예쁘긴 한데 모양 같은 거 보면 밝으니까 예쁘긴 하고 저게 금성이다라는 걸 알아보는 건 좋은데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달. 달은 되게 특이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혹시 달? 달. 아까 전에 테스트 중에 달의 바다 이게 나잖아. 네. 그게 도대체 뭔지 자세히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달이 특이한 걸 설명하면서 달의 바다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달이 되게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계속 특이하다는데 행성과 위성의 사이즈 차이가 이 정도로 안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외행성에는 있는데 네. 행성의 경우에 달이 너무 큰 거야. 목성이랑 뭐 2호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은 목성은 비교할 수 없게 크거든요. 달은 너무 큰 거야. 화성의 경우에는 포보스 데비오스라고 있는데 그 두 개는 뭐 생긴 것도 약간 좀 감자처럼 생겼어요. 동그랗지조차 않아. 네. 그러니까 그거 별게 아니야. 근데 달은 너무 큰 거예요. 그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 정도. 달의 지름이. 근데 질량은 81분의 1 정도. 80분의 1 정도 됩니다. 달 궤도의 반지름이 약 평균 38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에 목성, 토성 이런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자, 이렇게 큽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근데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좀 재밌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시 생성된 거 아니냐. 지구가 생겨난 거랑 비슷하게 달도 동시 생성돼서 그냥 포획된 거다. 근데 그럴 거면 지구랑 내부 구조가 비슷해야겠죠. 근데 지구보다 너무 가벼운 걸로 봐서 철이 없어요. 그래. 동생이라서 철이 없다 이건 아니고 철이 부족해. 가벼워. 생각보다 달이 가볍다는 거지. 가벼워요. 근데 지구는 철이 많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지구가 무거운 이유는 철 때문인데 그럼 동시생성은 아닌 거야. 동시생성이라고 하기엔 철이 너무 부족해. 근데 완전히 바깥에서 다른 애들, 동시에 비슷한 물질이 생겨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따로 돌아다니다가 지구 궤도에 왔을 때 우연히 이렇게 포획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성 성분이 이번에는 유사해. 비슷해. 그래요. 형제라고 하기엔 너무 다르고. 완전히 외국애라고 하기에는 생긴 게 비슷해. 그건 아닌 거니까 그럼 분리설인가? 옛날에는 태평양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어. 태평양 너무 넓잖아요. 네네. 태평양에 달이 들어가거든요. 네, 딱 위치가 모양 같은 것이. 근데 실제로는 이제 대륙 이동선이 나오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제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고 지금은 충돌설로 생각해요. 예전에 화성만한 크기의 테이아라고 하는 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걔가 이제 원시 지구랑 충돌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성만한 크기의 애가 지구랑 충돌했으면 얼마나 뜨거웠겠어. 장난 아니었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멘틀 자체가 파괴돼서 분출이 됐을 거예요. 근데 멘틀의 대부분이 다시 지구로 떨어졌겠죠. 네. 근데 그 일부가 그냥 그 궤도에 남아가지고 달이 됐다. 그런 유력하다. 그죠. 그러니까 철이 부족한 것도 설명이 되고 멘틀 구조랑 비슷한 암석형인 것도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무언가가 충돌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구와 달의 무게중심은 지구보다 지구 표면 아래에 있거든요. 네. 지구와 달의 무게중심이 지구 바깥쪽에 있으면 그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둘 다 서로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쌍성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니고 이중 행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지구 바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 반지름의 4분의 1 지점에 있어요. 지구 표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행성계는 아니고 그래도 위성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좀 인간 위주의 생각을 했나? 어쨌든. 그렇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바다가 정면에만 있거든요. 바다가 도대체 뭐냐면 그 달 표면을 보면 크레이터들도 있고 이렇게 하얗게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표면이 맨들맨들해요. 그게 뭐냐면 현무암질 암석이거든요. 실제로 그 달이 과거에 뭐 용암도 분출하고 화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흘러내린 용암들이 쫙 펼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다예요. 그래서 약간 맨들맨들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 고요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아폴로 프로젝트 때 이제 착륙했던 데도 바다가 되는데 그게 충격적인 건 달의 뒤쪽을 보면은 바다가 거의 없어요. 되게 그냥 크레이터가 많아. 그럼 왜 앞쪽 정면 쪽만 바다가 많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하는데 아마 충돌했을 때 혹은 달이 형성될 때 지구 방향으로 주로 조속력에 의해서 이게 용암이 분출한 게 아니냐. 그래서 크레이터를 덮어가지고 이쪽에 정면 쪽에만 바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운석이 충돌할 때도 앞쪽보다는 뒤쪽 위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경우에 그렇죠. 등 쪽이 맞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재밌는 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동양은 달을 좋아하죠. 폭스럽잖아. 달덩이 같은 거 나쁘지 않잖아. 그죠? 달 뜨면 관광설레하고 놀고. 근데 서양은 달을 싫어해요. 불안하고 악마적이고 광기. 그래서 늑대인간 달 떴을 때 보름달. 악마들도 보름달이 떴을 때. 그리고 보름달을 보면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죠. 서양에서는 부정적이구나. 네, 그런 부정적인 거를 사실 이제 저도 이거 옛날
이게 계속적으로 태양계는 다 알려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론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달의 경우에는 서양은 부정적으로 보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아폴로 13 영화 같은 걸 보면 달 탐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알게 되면 또 재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도 좀 추천해드릴 만하고. 마지막으로 달의 시직경, 겉보기 크기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지. 그렇죠. 이게 진짜 엄청난 우연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랑 달이랑 크기가 비슷하니까 일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거든요. 태양이 먼 거만큼 달이 작아. 태양이 가까운 대신에 작아. 그래서 딱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동양의 음양사상 같은 게 우연히 달이 태양이랑 저 비슷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 근데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비슷한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신께서 음과 양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시고자 그랬나 한 건 아닌가. 조율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에도 물이 있다고 해요. 달 뒤에. 그래요? 예, 얼음들의 형태로 이렇게 얼려 있대요. 물은 사실 우주에서 이렇게 귀한 애들은 아니에요. 흔하긴 해요. 달 바깥에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또 갖다 쓰면 되겠죠. 일단 가서 거기 있는 나치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몰아내고 물 같이 먹자 하면 되는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빨리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짧게 한 10초 정도 오늘 들었던 밤하늘 선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독실이가 이제 과학에 관련된 것도 해줘가지고 네네. 또 흥미롭게 굉장히 들은 것 같아요.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과학 시간이 많이 배웠으니까 뭐 당연히 대충 알고 있나 보다 했었는데 들으면서 아는 내용도 있는데 요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신선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다. 저도 밤하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갑자기 졸리네. 예, 밤하늘 푹 잘 뻔했. 밤이니까. 예, 농담입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그 밤하늘에 있었던 그 천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종교나 신화적인 것들을 보면 그 옛날 사람들이 정말 밤하늘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예, 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할 건 많았지만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밤하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그 밤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어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떤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독실님이 진짜 이쁘다. 진짜 신기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그 어떤 경외감 약간 무서우면서도 정말 신기하면서도 약간 빠져들 것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게 어떤 종교적 감정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후로는 지나가다가 밤하늘도 좀 관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존재인가 한번 독실님처럼 독실님의 그 초롱초롱한 눈매를 저도 기억하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밤하늘 보면 이게 독실이 얼굴이 떠오르는. 달을 보면 독실이가 떠오르고. 네, 저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별자리 자체 관심이 없어서 구별할지도 모르고 별자리 봐봐야지 해서 막 의도적으로 하늘에 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나 별자리 같은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외에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고 그렇게 움직이고 또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태양처럼 큰 별이라도 폭발했다가 초신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태양계에서 가장 세력이 세지만 없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다른 게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취미를 갖고 있으면 인생에 대해서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동양주에서 장자를 마치 읽는 것처럼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기의 문제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 자기 생활할 때 자기 시선 자체가 자기 문제로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나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에 여백이 안 생기는데 별자리를 들으면 저런 막 그 은하계 수천 수백만 년의 역사를 막 듣고 있으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밤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시야를 좀 넓게 갖게 해줄 수 있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한번 보러 가봐야겠어요. 밤에. 좋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이제 주로 그러니까 컨셉을 잡았었어요.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테스트 너무 어려웠어. Q&A 같이 해갖고 보통 어렸어. 일반적인 분들이 잘 모르는 거를 질문했다고 가정하고 내가 대답을 해줘야지 해서 그런 걸 만들면서 어제 주로 주사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설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을 하면서 느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지루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저는 뭐를 선물하고 싶었냐면 이론적인 과학이 아니라 그냥 밤하늘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네. 그리고 밤하늘에 한 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사실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갔어. 몽골을 갔어. 혹은 어디 뭐 깨끗한 설악산에 갔는데 혹은 강원도 어딜 갔는데 하늘을 봤더니 너무 별이 많더라. 그때 약간 알아뒀으면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았으면 훨씬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냥 별 많다. 근데 별은 별이지 뭐 이게 아니라 저 별들이 하나하나 이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 별을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봐왔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화성이 보이고 목성이 보이고 금성이 보일 때 쟤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뭐 유성우가 쏟아진데 유성우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안다면 훨씬 더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밤하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선물 잘 받았습니다. 네. 새해 선물 특집 3번째 시간이 끝났고 네.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그래.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선물 가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